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자본주의가 우리 인류 역사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40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처음 등장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농업혁명, 상업혁명, 산업혁명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혁명을 거치면서 발전해왔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서양사 관점에서 보면 구석기, 신석기 시대라고 부르는 역사 이전 시대를 지나 본격적인 역사 시대인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시대로 흘러옵니다. 자본주의는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서서히 싹트기 시작하였고 근대 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서양사에서의 중세 시대는 5세기경부터 14세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15세기 르네상스 시대까지 아우르는 1000년에 달하는 기간입니다. 중세 유럽은 봉건제 사회이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종교적 지배를 받는 사회였습니다. 교황은 최상위층 권력자로 종교적으로 모든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실제 유럽 전역은 각 지방 세력이 쪼개져서 서로 크고 작은 전쟁을 벌이며 각축하던 시대였습니다. 왕은 지방의 제후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대신 충성을 얻어내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제후들은 기사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면서 군사적 충성을 약속받지요. 이렇게 토지와 충성을 맞바꾸는 계약을 봉건제라 합니다. 봉건제가 중세 유럽의 정치-사회 제도였다면 장원제는 중세 유럽을 상징하는 경제적인 제도였습니다. 토지를 받은 제후를 영주라 부르고 영주가 지배하는 땅은 장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장원에서 영주를 위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바로 농노였죠. 농노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늘 농사일을 해야 했고 영주에게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사실상 토지에 예속된 삶으로 겨우 생계만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유럽은 극단적인 종교적 사회로 인해 경직된 사회 분위기와 철저한 계급사회로 나뉘어진 사회제도 그리고 대부분의 농노들은 자유로운 경제활동도 불가능했기에 부가 축적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중세시대의 유럽은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던 암흑기였습니다. 유럽은 암흑기였지만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지역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상인 출신이었던 무함마드는 이슬람교를 창시했고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들은 북아프리카, 중동지역, 이베리아 반도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몽골 지역의 칭기즈칸은 유라시아 대륙을 제패하며 유럽, 중동, 중국 지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몽골 제국을 세웠습니다. 암흑기에 빠져있던 유럽과 달리 중동 지역의 아랍인들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몽골인들의 전성기가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던 지역은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어려운 메마른 환경이었기에 유목민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상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이들은 초원길을 통해 중국에 이르렀으며 바닷길을 통해 인도와 동남아 지역을 거쳐 중국과 교역했습니다. 교역과 교류가 활발해지면 기술이 발달하고 부가 축적됩니다. 이슬람 지역에서는 상업경제가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에 필요한 몇 가지 기술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아라비아 숫자와 십진법이라는 계산법, 그리고 장부 작성을 위한 회계원리인 복식부기가 등장합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탄생한 상업 기술들은 추후 이탈리아 상인들에게 전파되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쓰여지고 있죠. 중세시대의 유럽은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경직된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자본이 축적될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상업이 융성해야 하는데 유럽은 그럴 환경이 되질 못했죠. 반면 이 시기에는 중동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목민들이 교역과 교류를 자유롭게 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게 된 요인은 십자군 원정으로부터입니다. 기독교 세력의 유럽은 중동 지역 이슬람 세력과 전쟁을 벌입니다. 유럽의 십자군들은 대규모 군대를 꾸려 중동 지역으로 원정을 떠났죠. 가는 길에 자리 잡고 있던 제노바, 베니치아 같은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은 이들에게 선박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하였는데요. 이 지역 이탈리아 상인들은 유럽 대륙과 이슬람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슬람의 새로운 기술과
향신료와 같은 재화들이 유럽에 유입되는 계기가 됩니다. 2007년 아이폰이 세상에 등장하자 전 세계가 모바일 혁명을 경험했듯이 동방과의 교류는 유럽인들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바로 농업에만 편중되어 있던 유럽 경제에 상업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자본주의가 서서히 탄생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던 곳은 남유럽입니다. 이곳에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가 있었습니다. 동방과 유럽을 이어주는 무역 거점이었죠. 이탈리아 상인들은 지중해 무역을 통해 동방으로부터 후추, 견직물, 면직물을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도시로는 베네치아, 제노바, 밀라노 등이었습니다. 한편 북유럽에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항구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한자 동맹이 있었습니다. 북유럽의 상인들은 북해와 발트해를 통해 생선, 포도주, 모직물, 목재 등을 거래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교역품은 플랑드르 지역의 모직물과 베네치아 상인이 가져온 인도의 향신료였습니다. 이들 교역품은 어딘가에서 거래되어야 했고 프랑스 북부의 쌍파뉴 지역의 쌍파뉴 백작은 유럽 최대 규모의 시장인 쌍파뉴 시장을 조성합니다. 이 지역은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였으며 육상과 하천이 지나는 주요 통상로였습니다. 그렇게 남부 유럽과 북부 유럽이 연결되는 하나의 시장이 탄생합니다. 쌍파뉴 백작은 새 수입을 올리려는 의도로 시장을 활성화합니다. 매년 2달씩 시장을 열다가 교역량이 늘어나면 인근에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지역 자체의 상권을 발달시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을 두고 다양한 화폐를 환전할 수 있는 환전소를 두었습니다. 먼 지역을 이동해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 무척이나 위험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를 어느 정도 축적한 상인들은 장기간 배를 타며 고생하기 싫어했죠. 상인들은 무역 과정에서의 번거로운 일들을 간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먼저 개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여러 상인들이 연합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동업체제가 활성화됩니다. 또 각 무역 거점에 지점을 설치하여 대리인과 창고를 둡니다. 매번 물건을 사고 팔고 결제하는 것이 귀찮으니 일단 장부에 기록하고 최종 잔액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방식도 도입됩니다. 환호음이라는 결제 수단도 등장했고요. 환호음이란 발행인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제3자인 지급인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증서입니다. 간단히 말해 물건을 사면서 물품 대금을 직접 주는 대신에 어음이라는 증서를 주면서 이 어음을 들고 6개월 뒤에 메디치 씨에게 가면 메디치 씨가 나 대신 돈을 지급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신용거래가 싹트기 시작했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메디치 씨의 역할을 하던 자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디치 씨와 같은 자들은 조만간 은행으로 발전합니다. 어음 결제를 해주던 은행은 무역 상인에게 선박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해상보험도 등장하게 되었죠. 무역상인은 더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원거리 무역의 리스크를 은행과 공유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세 유럽의 경제 상황과 무역과 금융제도가 유럽에 등장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